오늘도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정계 소식들 그리고 경제 소식들을 알차게 전해주시던 분이죠.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항상 이렇게 화면에서만 보다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뵈니까 더 반가운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게 시차 적응은 잘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7월 고용보고서 8월 2일 날 예. 금요일에 나왔잖아요. 그때 그렇죠.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됐죠. 예. 시차가 적응이 아직 안 됐고 지금 미국 시간으로 한 오후 5시 45분 정도 됐으니까 네, 그렇죠. 잠도 오지만 무지 배가 고픕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고 또 맛있는 한국 음식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가 되네요. 자, 미국에 무려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 워싱턴 정가라는 표현을 쓰죠. 저희 정계 쪽에 계시면서 참 많은 이벤트들 그리고 이슈를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일단 FOMC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 예. FOMC가 열릴 때마다 다들 화면으로 보셨을 텐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 특파원으로서는 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중에 파월 기자회견 때 보시면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 예, 줄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일단 지정석이에요. 제가 일찍 간다고 해서 앞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몇 열에 앉았을 것 같습니까? 5열까지 있습니다. 글쎄요. 뭐 한국경제신문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좀 1열이야 하기지만 아무튼 미국이다 보니까 예. 제가 4열에 앉았는데 계속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예. 3년간 손을 정말 많이 1년에 8번 하잖아요. 예, 그렇죠. 매번 손을 들었지만 한 번도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요. 근데 이제 왜 물론 그럴까요? 이제 저 혼자 못했으면 예. 더 억울해서 억울하죠. 예. 손을 들었을 텐데 일본 특파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특파원은 제가 유일했지만 일본 예. 특파원들은 한 7명 정도 있었거든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미국, 영국 영어권에 있는 기자들에게만 질문 권한이 주어지고 나머지 이제 아시아권 이런 기자들에겐 특파원들에겐 질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 백악관이나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특파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아직은 페드 연준에서는 거기까지 안 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경제신문의 위상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예, 언젠가는 이제 그게 이 한국경제 TV로 생방송이 되는 그때가 올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정인설 논설위원의 이 후임 특파원들이 그 자리에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곧 있을 겁니다. 이제 예. 다음 9월 FOMC 때부터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에 계실 때 무엇보다도 연준 행보에 관심이 많이 몰릴 때라서 관련 질문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와 함께 꾸준히 제기되던 부분이 아무래도 연준의 역할론 그리고 책임론입니다. 연준이 과연 자기들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책임을 또 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이제 금리나 시기를 놓쳤다. 실기론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파월 의장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권한과 책임이 많은 사람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욕먹는 역할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욕을 예.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약간의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그렇죠. 상황이 있기 예. 때문에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던 8월 1일 파리 쇼크 그리고 블랙 먼데이였던 8호 쇼크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조금 의아해하는 건 그거죠. 2021년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초입 때 예. 파월 의장이 계속 유행어처럼 얘기하던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틀렸잖아요. 아니었죠. 예.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서 금리 인상 실기론이 있었는데 한 번 실수는 용납을 하는데 지금은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렇죠. 실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실력 아니냐, 예. 능력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뭐 금리를 그동안 너무 빨리 올렸죠. 2022년부터 2023년 1년 3개월 그렇죠. 동안 제로 금리에서 연 5.5%까지 올렸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비와 고용 지표는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예. 경기가 달아오르기 전, 식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움직인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것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험성이나 선제적 금리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아직 잡히지 않았어. 특히나 우리 주거비, 서비스 인플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근데 실업률이 갑자기 4.2%로 예상치 못하게 튀어오르면서 이런 금리나 실기론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런 분명히 금리나 실기론에 대한 비판은 있고요. 이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그동안 미국 경제만 너무 좋았어. 나홀로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힘들고 유럽도 힘들고 뭐 일본, 중국 다 힘든데 미국 경제만 강했으니까 금리를 좀 더 일찍 내려주기를 약간 기대 섞인 전망을 예. 했었는데 이제 막상 다시 이제 금리를 내릴 분위기가 됐죠. 마치 지금 뭐 비컷 얘기도 나오는 예, 거 그렇죠. 하지만 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내지는 경기 침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 뉴욕 증시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더 민감하게 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연착륙 침체 없이 인플레가 잡혀야 하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오늘 JP 모건 예, 뭐 발언도 회장도 있었죠. 뭐 침체는 아니다 지금. 그렇지만 연착륙은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긴 했는데 이 연착륙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확실해지느냐 그게 가장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9월 6일에 8월 고용 보고서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계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근 트럼프 후보가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상당한 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금리 절대로 대선 전에 내리지 말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런 상황 자체가 연준을 참 난처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사실 파월 의장도 그 중에 예. 하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려라. 대선 전까지 금리를 내리지 말라. 만약에 내 말 잘 들으면 연임시켜줄게. 예. 이게 논리잖아요. 결과적으로 파월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주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들어주는 게 되고 금리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대선 전에 내린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트럼프 어떤 의견을 거부하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당연히 빠져나갈 구석은 대선과 관계없이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고 예. 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 인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3회 법칙에 따라서 예. 뭐 그거 부분도 상당히 참고가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예 중심의 어떤 그 논리나 그 이슈가 달라진 거죠. 금리 인하에서 지금 경기 침체로 넘어왔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말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금리 내리라 말라, 올리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침체가 올 거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성장이 될 거다. 예. 해리스 침체, 트럼프 성장 이 얘기를 지금 바꾸고 그렇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파월 의장도 그런 그 금리 인하의 어떤 시기나 예. 폭이 문제지 금리 인하 여부 자체는 지금 문제가 아닌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뭐가 중요할 때 또 말을 바꿀 겁니다. 예. 모든 게 협상 대상이고 모든 게 거래 대상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준에서 여러 얘기를 앞으로 많이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까지 이제 뭐 현지 기준으로는 딱 90일 정도 남았네요. 자, 90일 남은 상황에서 정인설 논설위원이 생각하는 체크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예. 첫째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6대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중에서 그 블루월이라고 하는 민주당 강세 지역,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세 곳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펜실베니아의 그 어떤 여론이 가장 중요하고요. 펜실베니아,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기면 그냥 민주당이 이기는 거고 공화당이 이기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층적으로 보자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이른바 집 나간 민주당 집토끼들이 돌아오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좀 화가 나 있던 앵그리 바이든 계층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민자 젊은 계층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들이 트럼프, 해리스나 월즈로 다시 돌아오느냐 이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9월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9월이요? 중요하냐?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이잖아요. 일단 고용 보고서 예, 나와서 나오죠. 침체에 대한 어떤 얘기가 다시 어떻게 되느냐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9월에 또 뭐가 있습니까? FMC가 있어서 예. 금리 인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대선 토론이 예, 그렇죠. 있을 수 있는. 물론 지금 시기와 중계방송사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지만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FMC 결과가 나온 9월 18일에 또 뭐가 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FMC 때 금리를 내리고 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9월을 주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